어지럽게 엉켜있는 기계 소리, 그리고 다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 응급실. 그렇습니다. 생과 사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현장,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자, 2018년 10월 21일 정오 무렵 앰뷸런스. 축 늘어진 모습의 한 여성이 119에 실려 들어옵니다. 여기 DI 환자입니다. 자, 여기서 DI는 급성 약물 중독을 뜻하는 의학 용어. 자, 이 여성은 어쩌다 이런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을까요? 자, 응급실에 실려온 여성은 31살의 김 씨. 되게 젊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왜? 무슨 일이야 갑자기? 가까스로 구조됐대요.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봐요. 다행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응급실은 굉장히 큰 소란에 휩싸입니다. 대체 왜 날 살렸어? 죽게 내버려 뒀어야지.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 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 정신을 차린 김 씨가 급기야 다시 죽겠다며 난동을 피운 건데요.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 결국 정신과 폐쇄병동에 응급 입원하게 됩니다. 자,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했는데 혼자만 살아남은 거였대요. 이거 실화예요? 예. 지금부터 이 살아남은 여성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두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17년 봄, 김 씨는 1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자, 봐도 자꾸 보고 싶은 마음, 다들 아시죠? 떨어져 있을 땐 틈만 나면 영상통화를 했고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잠드는 날이 많았대요. 자기야,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을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어딜 가게 되더라도 내 옆에 있어줄 거지? 응? 싫은데. 자기 나 안 따라오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얼굴을 보게 될 거야. 무서움에 아주 오들오들 떨게 해줄 거야. 아이, 무서워라. 얼른 결혼해서 평생 껌딱지 해야지. 못 들어주겠다. 그야말로 콩깍지 제대로 씌워졌을 때잖아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진 두 사람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너무 떨려. 자기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분명 자기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아, 첫 소개살이구나.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요. 다행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오. 자, 왜냐? 미리 준비한 필살기가 있었거든요. 수액이에요. 수액이. 예. 바로 이거였어요. 아니 비타민 수액이 선물이었다고?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이 대학병원 간호사라 특별히 준비했대요. 어머니, 이거 피로도 싹 풀리고 면역력에도 좋은 거예요. 자, 영양제를 챙겨와서 남자친구 부모님께 주사를 놔드린 거예요. 자, 김 씨는 1살 연하인 남자친구를 친누나처럼 살뜰히 챙겼어요. 자, 건강만 챙겼냐? 이 남자가 디지털 기기에 좀 약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도 다 챙겨줬대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자기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목이라도 매달까? 네? 왜? 무슨 일이야 갑자기?
빚을 졌대요. 그것도 수천만 원. 왜요? 아이고. 투자 한번 잘못했다가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단 말을 한 거죠. 근데 너무도 확고한 그의 결심에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해. 너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나도 따라가게 해줘. 그 뒤로 김 씨는 남자친구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기로 약속하고 한 달 동안이나 그 날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아까 김 씨가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녀가 약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10월 20일 토요일 밤 모텔에 들어간 두 사람은 김 씨가 준비해온 링거를 설치하고 나란히 누워 약물을 투여합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남자친구만 사망했더라는 거죠. 아이고. 이걸 어떡해. 자, 이때 여자친구의 심정 어땠을까요? 듣고 나니까 그 예. 대학병원에서 왜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지 알겠네요. 그쵸. 나 느낌이 온다. 어떤 느낌이죠? 이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요. 이 남자 살인한 거예요. 살인이다. 집착 때문에. 자, 과연 그 예상이 맞을지. 김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대요. 혼자 살아남았다는 이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 몇 주 동안 치료를 받고서야 겨우 퇴원을 하는데 병원을 나서던 김 씨 앞을 웬 남자들이 턱 막아섭니다. 형사. 경찰이다. 맞습니다. 형사들이었어요. 김땡땡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자, 갑자기 김 씨가 체포된 이유 뭘까요? 뭐 일단 의약품관리법 위반이나. 그런 것도 있고. 네네. 자살 방조죄. 아, 자살하는 걸 보고 있었으니까. 살인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형사님께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보주에 우려가 있으니까 체포 영장을 이제 저희가 발부를 받아두고 있다가 그 병실 근처 또는 그 병실 앞에서 계속 24시간을 교대하면서 퇴원하는 피의자를 이제 체포를 한 거죠. 저희가 수사 초기부터 적용했던 거는 살인 혐의입니다. 살인. 대학병원 간호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그 치사량에 달하지 않는 수준을 본인은 투여하고 아하. 상대는 치사량을 초과하는. 야,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돌아볼게요. 네. 네. 자, 형사들이 이 사건을 동반 자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의심하게 된 첫 번째 이유, 사망한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수천만 원 빚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 회생 결정을 피해자가 받고 일정한 금액 한 8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갚아 나가고 있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채무 상환의 의지가 있었네요. 맞아요. 이미 3년 전부터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아왔고 절반 정도 상환한 상태였대요. 네. 자, 갑자기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란 거죠. 게다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을 딴 게 사망하기 겨우 사흘 전이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3일 예. 전.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예. 분명히 뭔가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인을 하기 위해서라면. 네네네. 근데 지금은 도저히 그 동기를 못 찾겠는데. 형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거든요. 그러다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 여자친구분이
조금 이 남자친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일상생활 여러 가지 면으로 좀 간섭이 많았던 것 같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바로 답변을 안 하면은 뭐 계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집착을 보이네. 맞아요. 김 씨가 집착이 심했대요. 항상 남자친구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 당구 치러 왔어. 밥값 내기야. 친구는 잘 짜? 자기가 이겼으면 좋겠다. 파이팅! 이렇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 그러더니 인터넷을 켜고 뭔가를 검색합니다. 이 여자는 뭘 검색했을까요? 당구장 설마 위치. 집 주변의 당구장 위치? 당구 치는데 걸리는 시간. 아,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나 집에 도착했어. 아, 피곤하다. 새벽에 출근하려면 빨리 자야겠다. 영상 통화하면 안 돼? 자기 얼굴 보고 싶은데. 아,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자기 나 안 보고 싶구나? 당구 칠 힘은 있고. 아니야, 알았어. 집착 굉장히 심하네.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예. 티내지 않는 집착 성향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상대가 어디 있고 정말 상대가 얘기한 거기 있는지 물어보진 않으면서 이걸 알아내는 방법으로 영상 통화를 활용한 걸로 보여요. 처음에 두 사람 관계 설명할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떨어져 있을 땐 틈만 나면 영상 통화를 했고요. 네네. 아마 연애 초기부터 이렇게 김 씨의 집착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아, 맞아요. 연애 초부터 김 씨는 포털에 이런 내용들을 검색해 왔다고 합니다. 전 여친 보고 싶을 때, 아, 남자 권태기 증상, 피곤해하는 남친, 남친 애정도 테스트. 그러니까 전 여친 보고 싶을 때 어떤 증상이 보이는지를 확인하려고 다 그런 느낌들이죠. 피곤해하는 남자친구도 이제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을 때 초창기 때는 막 불타오르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검색 기록을 보면 의심이 정말 많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말을 안 믿고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지 이걸 계속 또 검색해서 찾아보려는 거잖아요. 남친이 보이는 행동이 아 이게 실제로는 무슨 다른 뜻이 있는지 이거를 계속 의심하고 집착하고 근데 사실 저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있는 그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어쩌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 경찰이 김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대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안 나온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김 씨는 사건 한 달 전부터 남자친구랑 죽음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아,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없고.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 이상.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어떻게 된 거냐 추궁했죠. 우리 죽음에 관한 건 만나서 모의했다. 오, 소름이네요. 동반 자살을 계획하는데 전화로 얘기했겠어요? 만나서만 상의했어요. 나름대로 신빙성 뭐 어느 정도는 있네요. 합리적이다. 네, 꽤 합리적. 저는 이상해.
죽음을 계획하는데 예. 뭐 꼭 만나서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곧 죽을 사람들이면 얼마나 어둡겠어, 무겁고. 근데 밝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는 이상한 거. 그렇죠. 자, 근데 있어야 할 흔적은 전혀 없었던 휴대전화에서 묘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남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하기 바로 전날 인터넷에 검색한 기록들인데요. 남친이 13만 원 계좌 이체. 남친의 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돼. 정황을 발견했네요. 음. 어떠한 정황을. 자, 왜 저런 걸 검색했을까? 담당 검사는 이 검색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열흘 전쯤인 2018년 10월 9일경 계좌에서 다른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계좌 이체가 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 그리고 범행이 있기 이틀 전 2018년 10월 18일 밤경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어떤 여자 계좌로 계좌 이체가 된 거래 내역을 보고는 자신의 의심이 맞다고 확신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확신을 했네요. 그때 같이 있던 지인한텐 이런 말도 했대요. 감히 날 배신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아예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네.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면 될 일인데. 그러니까 안 물어봤대요. 저도 이 점이 좀 의아했는데 교수님 이거 왜 안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앞선 일화들을 봤을 때 티나지 않게 집착을 하고 있었잖아요, 김 씨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직접 물어보면 내가 그동안 집착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혼자 속으로 의심을 더 키워가면서 집착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13만 원 계좌 이체가 된 사실을 김 씨가 실시간으로 확인했다고 그러니까요. 나왔잖아요. 나도 보면서 13만 원 계좌 이체된 거를 어떻게 한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자, 아까 남자친구가 디지털 기기에 좀 약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야, 미치겠다 진짜. 그런 부분을 챙겨주면서 주민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전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다. 계좌번호,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지금 비번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는 금융 거래 내역을 파악한 걸 넘어서서 사생활, 동선 모든 거를 이제 알고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남자친구가 개인 회생을 하는 중이었는데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계좌 내역으로 그의 사생활을 아마 대부분 파악했을 걸로 보여요. 이후에 김 씨의 집착이 더 심해졌을 거고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티가 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였을까요? 그 무렵 남자친구는 친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나 이번에 헤어지면 선 봐서 착한 여자랑 결혼할란다. 어느 정도 이별을 결심하고 있었군요. 지친 기색이 있죠. 그렇죠. 사실 김 씨가 하는 행동이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에요. 저걸 이제 행동 통제라고 해서 남의 일정, 옷차림,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 모든 사생활 하나하나까지 간섭하면서 본인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 행동 통제가 신체적, 정서적, 성적 데이트 폭력의 전조 증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연애 초기에는 상대의 어떤 관심이나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이게 지나가면서부터는 상당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기 쉬워요. 자, 사건 당일
남자친구를 만나기 직전까지 김 씨가 집중적으로 검색한 게 있어요. 죽음, 유서, 뇌사, 그리고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나요? 아유, 이거는 뭐 빼박이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약물을 링거로 연결해 남자친구와 자신의 팔 정맥에 꽂았어요. 이 약이 뭐였냐? 프로포폴, 리도카인, 디클로페낙. 자, 다들 프로포폴은 뭔지 아시죠? 네, 그럼. 리도카인은 부분 마취할 때 쓰이는 국소 마취제고요. 디클로페낙은 뭘까요? 수면제인가? 바로 파스죠. 아, 파스. 네, 파스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디클로페낙, 소염 진통제. 근데 파스가 사람을 죽여요? 의외죠. 네. 소염 진통제가 살인의 도구가 된 사건이 저도 이 사건으로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알아보니까 이 약물이 심장 독성이 있는 약물이더라고요. 그래요. 그 치료 농도의 최소치보다 400배 이상 주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심정지를 유발했죠. 경찰에 체포된 후에 김 씨는 줄곧 억울하다고 호소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죽일 거였으면 똑같은 약물을 제 몸에도 주사했겠어요? 실제로 김 씨의 몸에선 사망한 남자친구와 같은 약 성분들이 발견됐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형분인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지? 그 양의 차이 아닐까요? 투여양. 맞습니다. 찬원 씨의 말씀처럼 농도가 달랐죠. 그럼. 김 씨 몸에서 검출된 양은 치료약 정도의 농도였거든요. 김 씨는 프로포폴 부작용 때문에 잠든 사이 경련이 일어나서 주사 바늘이 빠진 것 같다고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김 씨에겐 알러지도 약물 부작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자, 이후 남자친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김 씨는 직접 119에 신고를 합니다. 무려 7번이나. 약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문자 메시지로 신고했는데 오타도 없고 모텔 이름이랑 방 호수까지 정확히 적어 보냈대요. 그리고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연기한 거죠, 연기한 거. 수사 과정에선 또 다른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학 병원의 간호사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했었어요. 아,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조무사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었고요. 그 피의자가 사실 다른 동거를 하는 남성이 있었고 4, 5년? 5, 6년 정도 계속 했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분을 다시 따로 만나면서 또 연애를 하고 했던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니, 자기는 동거까지 해가면서 바람 펴놓고. 그러니까 모순이잖아. 와, 진짜 도라이다. 남자친구도 자기 같을 거라고 의심을 한 거지. 자기도 동거를 하면서 지금 바람을 피고 있으니까. 네. 근데 아까 김 씨의 집착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진 결정적 계기가 뭐라고 했죠? 그 계좌이체. 13만 원, 계좌이체. 맞아요. 저희가 계좌 송금받은 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도 확인을 해서 이것은 오해였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피해자가 그 계좌 이체를 한 것은 지인들과 더치페이를 하기 위해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아 진짜 너무 억울한 죽음이다. 아니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어. 왜 안 물어보는 심리는 뭐예요? 자기는 동거남도 있으면서 자기 직업도 거짓말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자기가 의심하는 거를 계속 물어보면 자기는 이 완벽한 여자친구 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자, 김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정에 서서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대요. 살인이라는 누명이 씌워져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먼저 떠난 남자친구에게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인정을 안 하네. 부인하고 발뺌하고. 그 부모님은 진짜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럼요. 자, 2020년 3심 끝에 김 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어요. 자기야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을 거지? 얼른 결혼해서 평생 껌딱지 해야지. 피해자가 했던 말 중에 피고인에게 너 닮은 딸을 낳고 싶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즐겨봐 이 채널.